지금 여대 의외과 다니고 계시는 장규인이시고요. 개인적인 전문대 의학과 다니고 계시는 도수민입니다. 한 분은 정시 그리고 연대 합격한 거고 한 분은 수시로 전북대 의대. 둘 다 이제 의학과 상관학이에요. 그래서 연대, 경희대, 이화대 정시로 뚫었고 다음에 전북대, 건현대, 동아대 수시로 다 뚫었어요. 참 이런 얘기할 때만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아까 우리 사전 연습 다 한 맞추고 왔잖아요. 아까 하던 대로 다 맞추고 왔잖아요. 2시간. 처음 보는 사람. 낯설지. 그래도 아는 얼굴이 많이 보여서 다행인데 저는 제 소개 한 4번째죠. 연대 많이 보이는 장주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3년도에 재수를 해서 94학번으로 전북대에 입학한 교수입니다. 자, 그럼 질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시작할게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겠죠. 국수 영탐에 대해서 국평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국평 끝나고 나서 그 시험지 분석이나 아니면 본인에 대한 시험 루틴에 대한 복기는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선배들의 경험에서 어떻게 국수 영탐에 대해서 국평 이후로 진행을 했는지 그 얘기 먼저 좀 들어볼게요. 근데 누가 먼저 했어요? 예. 자, 국어부터 할게요. 네, 돌아가면서 해야 되죠. 일단 저는 국어가 저의 취약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를 치고 나서도 계속 수업을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새로운 걸 계속 배우고 원래 국어 지나고 나서는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수능장 가서도 그걸 할 수 있게끔 체화하는 과정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배울 게 많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수업을 많이 듣고 새로운 걸 계속 배우려고 하고 그거를 하는 와중에 체화도 같이 반반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지문을 하진 않았고 계속 기출해주시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 수업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예,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걸 많이 배웠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 중에 좀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안 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막혔는데 수업을 듣다 이게 좀 뚫렸다, 뭐 내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너무 오래돼서. 어찌됐건 수업을 들으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복기하고 그리고 기출 중심으로 좀 갔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너무 교과서적 답안이네요. 수민님은 그랬고 주의 저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일단 국평이 끝났다라는 거를 뭔가 공부의 큰 흐름에서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국어 공부 방법을 깨트리진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수업 듣고 열심히 예습하고 옛날에도 정말 한 3-4번 반복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예습을 하고 수업 들어서 비교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계속 했어요. 그냥 계속 뭐 국평 나 잘 봤으니까 국어 수업 빼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올랐으면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한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계속 20때까지 쭉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설명회 때도 얘기해준 것 같은데 그러면 예습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냥 수업 때 선생님께서 이제 지문을 어떻게 읽으시면 나는 저 지문을 읽을 때 이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선생님께서 읽으신 지문 읽는 방법들을 보고 자습할 때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 지문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똑같이 읽으려고. 그러니까 사고를 좀 습득하려고 했다고 이해하면 돼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사고를 따라하려고 했죠. 그 추가 질문 있으세요? 질문 기회 드릴게요. 편하게. 공식적으로 하기 어렵다. 나중에 멘토도 신청해놨으니까 그때 하겠다. 오케이. 아마 국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서 거의 학습 방법이 동일하지만 제일 올리기 어렵고 제일 실수하기 쉬운 과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습 아까 한다고 했는데 그 사고 체계라는 거를 메모하면서 했어요?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수업을 했어요? 굳이 메모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안 해야 되는 것들을 좀 나누는데 뭐 알잖아요 느낌이. 이런 거는 내가 체화가 된 것 같다라는 거. 몰라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텐데. 네 좋아요.
이런 사고는 내가 좀 시야가 된 것 같다라는 것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뭔가 좀 아리까리한데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배우다 보면 어느 과목에서든 간에. 그러면은 뭔가 확신이 안 되는 건 굳이 적지 않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건 확실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며칠 뒤에 봐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좀 뭔가 아리까리한데 싶은 것들은 좀 적었죠. 약간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를 뭔가 메모를 해뒀다든지 그 지문에다가 적어놓고 수업을 들으면서든 아니면 수업 끝나고 잠깐 짧게 복습을 할 때 그런 걸 다시 리마인드 하고 이제 다음 지문을 보는 거죠. 그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수학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수학은 그렇죠. 수학은 좀 제가 푼 풀이를 많이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조금 더 잘 풀 수는 없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돌아가서 푼 것 같은데 싶으면은 좀 붙들고 이어를 좀 다르게 해석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없었는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쯤 아까 한 4명 질문 받아봤는데 계산 실수를 왜 이렇게 똑같이 보이지만 계산 실수가 많아. 그러면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아야 점수가 오르잖아요. 자, 극단적으로 내가 누구는 4점짜리 하나 틀리고 누구는 2점짜리 2개 틀렸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96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2점짜리 2개 틀렸다고 해서 나는 고나분들 더 갚으니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어차피 성적표는 96점만 나오니까. 그래서 계산 실수 같은 것도 내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를 또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평소에 문제 풀 때도 계산 실수를 안 하려고 악착같이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는 점수들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 끝나고 나서 부모를 끝나고 나서 계속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봤었어요. 이제 부모 전까지는 이제 새로운 걸 많이 보고 뭐 실전 모의고사도 좀 풀어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부모 지나고 나서는 기출 문제를 계속 똑같은 문제를 보려고 했고, 똑같은 문제를 볼 때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처음에 시작하는 방법이 다르시잖아요. 그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을 좀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디를 집중하시는지, 그리고 문제를 시작하고 나서 어디서 안풀이가 서로 달라지시는지 그 갈라지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은 거의 풀이를 다 외운 상태잖아요. 사실은 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새로운 발상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존에 반복했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다시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기 위한 어떤 방법 아니면 뭐 노력 이런 게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인 거는 국어 수학이 다 기출 중심으로 많이 갔다 이거였고, 그랬을 때 이제 예습 중심으로 했다는 부분이나 아니면 국어가 약간 부족해서 기본에 좀 충실하게 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다시 한번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어땠는지가 좀 근데 저 그 수학 같은 경우에 진짜 풀이 과정을 다 쓰고 외울 정도로 많이 본 학생들도 많은데, 저는 그 풀이 과정에서 어떤 공식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가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데 사실상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처음 봤을 때는 완전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라든지 시작해야 하는 부분들이 왜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다른 문제들을 보고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를 시작했지? 왜 이거를 먼저 봐야 되지? 아니면 어떤 그림이나 어떤 식을 봤을 때 왜 이 개념을 떠올려야 해야 되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해 보시고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랑 수민 멘토한 거랑 똑같은데, 이제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어쨌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온 질문이 선생님 이거 풀기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하면은 대부분 대답이 이거 이렇게 하면 풀려요. 아니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가 답인데, 그러면 거기서 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답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질문하라고 누가 저한테 수학 질문하고 오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풀면 돼요가 아니라 문제 조건에서 이러이러한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걸 끄집어낼 수 있고, 그러면 다음 조건을 보면은 이런 걸 끄집어낼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거였으니까 여기서 이걸 이렇게 사용해서 해야 합니다. 라고 해야 내가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출문제를 다시 본다는 건 그 과정을 전공하는 거예요.
왜냐면 형태는 다르지만 수학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뭐 유형이 반복된다 하지만 약간의 살짝 변형만 가해져도 푸는 학생들과 안 푸는 학생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푸는 학생들은 그 과정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논리 구조를 알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 다음 논리가 뭐고 이 논리적인 단계를 밟아가서 변형이 됐을 때 대응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라고 정리가 된 학생들은 여기서 A가 A 다시로 바뀌어도 내가 아는 건 A인데 A 다시는 뭐지? 가 되는. 그럼 그 친구들은 다시 그 문제를 공부할 때 머릿속에 A는 이렇게 풀고 A 프라임이 이렇게 풀고가 정리되지만 처음부터 공부를 다른 식으로 접근했던 친구들은 A가 됐을 때 풀이 과정에서 A 프라임 되면은 그 A, B, C로 가는 과정이라 치면 A에서 A 프라임으로 갔다가 B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푼 풀이를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걸 답할 줄 알게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몇점 나왔어요?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저는 다 맞습니다. 수학 공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의대 이제 예과 지난 저는 공과 공과 2학년이잖아요. 의대에서 공부하기 도 힘든 것 같아요. 과탐 개념 있잖아요. 그거 하루면 다 외웁니다. 분량. 앞으로 혼란하겠네요. 나는. 그렇게 한 1, 2주 배우고 바로 시험.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중 계속 되는 거지만 우리가 9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공부할지나 무엇을 공부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나 국어 문제를 풀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연중 계속 되지만 9월달까지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느냐 혹은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을 많이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만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국어 수학이 메인이기 때문에 영어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어는 저한테 멘토링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영어 하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말 안 해요. 그냥 매일 1시간에서 1시간씩 해라. 그리고 정독해라고 얘기 안 해요. 단어 암기 시간은 그 시간에서 제일. 그리고 수능날 스스로한테 난 영어를 왜 꾸준히 했냐고 질문했을 때 1초의 고민 없이 당당하게 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해라는 거고요. 그거 말고는 다 할 말 없어요. 저도 똑같이 말하는데 저는 영어를 해석이랑 답찾기 두 개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계속 앞에서 학습법 강의 할 때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기출 지문을 아무거나 하나 골랐을 때 해석에 문제가 없어야 할 정도로 해석을 꼼꼼히 해야 되고 그리고 기출 지문 아무거나 하나 골랐을 때 답이 왜 이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지문 하나, 문장 하나를 찾아야 된다. 저번에 말했었죠. 그게 모든 기출 지문에서 다 될 정도로 이제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일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해석과 답찾기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맨날 그런 얘기 저희 이제 등록할 때는 지금 상담하고 오질 않았죠. 7월에 왔으니까. 근데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영어가 2등급 정도 나오면 하루에 1시간씩을 1년 동안 꾸준히만 하면 된다. 무조건 1등급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원장하지 않고 영어 강사 출신 아닙니다. 국어 강사인데 국어 논술을 했는데 그때는 영어가 대학을 결정하던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제자들을 만나서 지금 영어 시험들 보면 지금 훨씬 쉽대요. 네, 지금 그때보다 쉽다는 얘기들을 꽤 해요, 많이. 네. 그런데도 작년에 뭐 영어가 아시죠? 작년 6월 같은 경우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단히 입력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제발 후순위로 미루지 말고 하루에 일과를 하루 딱 시간 1시간 정해서 그것만큼은 꼭 해결하자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 마지막 탐구를 선택 과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파이널 기간을 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준비를 했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쉬운 문제랑 필러 문제가 명확하게 나오죠. 필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육, 이제 자극의 전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유전 문제를 다 같이 포함하고 말하는 건데 저는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이게 루틴을 만드는 걸 중요시 했어요.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거 확인하고 어떤 거 확인하고 어떤 거 확인하고 답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문제, 완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내가 정해둔 루틴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면 뭘 해봐야 되겠다. 그런 루틴을 만드는 걸 중요시 생각했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림, 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그림이 나왔을 때 어떤 개념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림이 나오면 이걸 확인한다. 어떤 개념과 관련된 문제에서 표가 나왔다. 그럼 가로, 세로, 뭐 같은 것들끼리 비교해본다. 아니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들끼리 비교를 해본다. 이런 루틴을 정해두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바탕이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완전 긴장하고 지친 상태에서도 그게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말하기 전에 물리 선택자들 있으면 정말 미안하고 저는 화생이라서 일단 화학은 생명과학은 딱히 다르지 않아서 화학 같은 경우도 사실 킬러, 준킬러가 좀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비킬러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통과도 그런 것 같은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파이널 기간을 갈수록 준킬러랑 비킬러를 굉장히 소홀히 킬러만 풀고 시험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수업 끝나고 그래서 개념 문제 풀렸어요가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아 진짜로 킬러 문제 못 푼 사람들은 아쉬움이 없어. 근데 비킬러 틀리면 아쉽거든. 그래서 진짜 한 번 더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문제 풀 때도 나도 모르게 많이 풀려고 관성적으로 뭔가 본능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때마다 저를 계속 잡았어요. 그 논리 구조를 알고 있는 논리 구조여도 계속 리마인드를 하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계속했어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긴장된 순간에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지. 본능적으로만 이렇게 평소에 문제 풀면 시험장에서 약간의 개념만 돼도 이제 머릿속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민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문제 푼 루틴이 있으면 왜 이렇게 푸는 거지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많이 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풀고 넘어가고 그렇게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탐구에서 EBS 수능 특강 같은 완성 같은 경우도 그거를 이제 엔제 형태로 푸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각각 어떻게 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활용했는지 탐구 영역에 한정해서. 저는 엔즈처럼 쓰긴 했는데 근데 막 정답이 없는 문제를 생각해요. 왜냐면 누구가 수능 특강을 정말 완벽하게 분석을 했어. 그걸 통해서 내가 나만의 풀이 원칙을 만들었어. 그 친구들이 바텀을 못할까요? 시험 잘 보겠지. 근데 누구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뭔가 풀이 원칙을 만들고 루틴을 만들었어. 그럼 그 친구들이 수능 특강을 못 풀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라는 정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지금 내 현재 수준 내가 공부해왔던 수준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거는 본인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3이랑 재수할 때까지 가탐이 똑같았기 때문에 3, 4할 때는 고등학교 일반 내신 공채급 거의 한 4년, 5년째 반복하는 거였어서 기출문제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수능특강 수능 와서 그냥 엔젤처럼 풀었는데 아직 기출이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를 하면서 조금 뭔가 변형된 문제를 풀고 싶은데 했을 때 그거를 봐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표현을 하면서 그거를 많이 하긴 했어요. 특히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성기가 되게 다양하게 나기 때문에 조금만 많이 바뀌어도 이게 이건가 저건가 하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새로운 표현이 있는지를 많이 봤었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표현이 있는지를 봤고 또 새로운 새로운 그래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뭔가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가지고 풀이 방법을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기출 문제에서 완성시키는 거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문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두 분 다 활용 방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지만 중요한 건 기출이 어느 정도 완성될 때 봤을 때 좀 더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네. 이것도 많이 나오는 학습 기술과 관련된 건데 뭐 개념, 기출, 엔제, 실무를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과목별로. 근데 사실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아까 사전에 잠깐 2시간은 아니고요. 15분, 20분 미팅을 했을 때 이걸 과연 나눌 수 있어라고 제가 반문했거든요. 하루에 만약에 10시간 공부하면 개념 2시간, 기출 3시간, 엔제 1시간, 실무 1시간 이렇게 나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살짝 바꿔서요. 국수 영탁을 했을 때 실무를 일주일에 몇 개 정도 풀었어요? 과목별로.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제가 따로 사서 실무를 푼 건 없고 학원에서 주어진 거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거 그 정도까지만 이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의 원칙이 일주일에 2개 이상 풀지 말자기 때문에 하나 그래봤자 주말 테스트 보면 하나가 이미 쓰잖아요.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풀진 않았어요. 실무.
엔제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따로 문제집을 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럼 뭘로 했어요? 그 학원 선생님께서 주시는 프린트물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수업하시는 기출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고, 그리고 따로 기출 문제를 한번 보고 수업해 주신 걸 복습하는 과정이죠. 너무 학원 행보하는 자리 아닌데?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실무를 도대체 일주일에 몇 개 풀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분은 이제 뭐 일주일에 하나에서 2개 정도 영역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아는 분은 일주일에 5개 푼 분도 있어요. 탐구. 그런데 3등급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9월 파이널 기간에는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게 실무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개념은 계속해서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좀 문제를 풀다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 개념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쫙 훑어보고 이런 2주 만에 바탕 개념을 끝내버리니까요. 당시의 힘은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루틴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질문 한번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념도 했고 기출도 했고 엔제도 했고 실무도 했잖아요. 실무는 이제 알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랬을 때 또 개념으로 넘어가서 공부할 때도 있었고 다시 개념을 하다 또 기출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을 따진다기보다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자면 탐구로 얘기한다면 어떤 루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배분을 해서 했는지. 근데 이것도 개인마다 그 과목마다 단원마다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명 선택자성, 생명 예시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유전 파트, 다인자 유전, 단인자 유전 파트들이 뭐 많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난 다인자 유전 진짜 너무 잘해. 예를 들어서. 근데 나 복대리 유전만 나오고 혈액형만 섞이면 막 뭐 뇌가 막 정지돼. 못 풀겠어. 그럼 그런 친구들은 복대리 유전 같은 거는 내가 실무를 많이 풀어서 해결돼요? 절대 안 되지. 그럼 난 다인자 유전을 엄청 잘해. 난 막 경수 다 깨고 있고 막 조합 엄청 잘하고 환멸 계산 엄청 잘하고 막 그래. 그럼 그런 친구들은 굳이 개념을 다시 안 보고 내가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끄집어 나와서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복대리 유전 그럼 그런 파트들은 굳이 실무를 통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개념을 찾아보고 관련된 기출문제를 다시 보고 내가 어떻게 옛날에 접근을 했었는지를 다시 봐야겠죠. 그래서 좀 파트마다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 실무를 많이 안 푸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실무를 많이 풀면 그걸 메꿀 시간이 없어요. 실무 푸는데 다 만점 맞지 않잖아요. 뭐 맨날 만점 맞으면 그 사람 그냥 맨날 실무만 풀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대학을 일찍 갔겠지. 일찍 갔겠지.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실무를 하나 풀면은 거기서 나온 자기만의 약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그래도 지난주에 다인자를 좀 정리를 좀 했더니 실무에서 좀 다인자 어려운데 풀었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의외로 근수축 내가 너무 얕봤나? 이거 근수축을 계속 막혔네?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근수축에 대한 거 다시 좀 점검해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를 안 풀진 않고 일주일에 하나 정도 풀되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내 학습 계획을 좀 점검하는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유 선배님께서 생명과학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지구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크게 달라질 것도 없지만 문제를 계속 풀겠죠. 기출 문제를 풀 거고 뭐 실무를 푸시는 분들은 실무를 푸실 거고 엔제를 푸시는 분들은 엔제를 푸실 건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 대해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질문 문제를 틀렸다? 그럼 그 개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과 관련된 큰 단어 전체를 다 다시 복습을 했어요. 뭐 미리 준비해둔 노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수능 특강 개념서를 다시 본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 단어 전체를 다 다시 보고 연관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두고 이런 노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과 문제풀이의 비율이라고 하면 원래는 문제풀이를 하지만 틀린 게 나왔을 때는 개념을 한번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요. 그래서 비율을 딱히 정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비율을 정해줘야 되는 보통 이제 하루에 학습 시간이 대략 12시간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메인은 그랬을 때 뭐 파이널 기간에 수업과 자습의 비율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주당 평균적으로 했을 때 한 80시간을 공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니까. 저는 수능에 가까워지면서도 특강 같은 걸 좀 많이 들었어서 거의 반반 아니면 자습 시간이 45시간 이상에서 50시간 사이 정도 될 정도로 준비 비율을 나눴었어요. 근데 그게 딱히 나는 뭐 자습을 더 많이 해야지 수업을 더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비율을 맞춘 건 아니고 그냥 저한테 필요한 수업을 선택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자습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맞춰진 것 같아요. 시간은 특히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확실한 건 수업을 줄이진 않았어요. 대신에
옛날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잘하는 과목일수록 수업을 더 들으려고 못하는 과목도 당연히 들으려고 했겠지. 근데 활용하는 방법이 달랐어. 잘하는 과목은 내가 5시간에 그 과목을 하는 것보다 못하는 과목을 5시간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잘하는 과목은 오히려 수업을 듣고 끝내버려. 대신에 그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수업 시간을 100% 집중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럼 그 과목은 끝. 그리고 못하는 과목이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과목을 수업을 진짜 100% 활용했으면 5시간을 버렸죠. 그럼 못하는 과목은 수업을 듣고 그거에 대한 복습 시간, 추가적인 내가 문제 풀이 시간 이런 걸 좀 확보해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수업을 막 줄이려고 하지 않았고 저 세대는 선택 과목이 없던 세대라 아 진짜 필수 수업이 3시? 한 3시, 4시까지 있었어요. 예. 어떤 날은 2시에 끝난 적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 때 좀 웃겼던 게 애들이 막 4시간 늘려서 막 해가지고 시즌 4쯤인가 오전만 필수고 오후에 선택으로 막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시간표와 기존에 배부됐던 시간표의 과목 수업 비율 그대로 선택 과목을 일부러 추가를 해서 그 루틴을 안 깨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수업을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뭐 얘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 얘기를 하자면 저희 형님은 제가 형이 하나 있습니다. 93학번인데 93학번인데 네, 생각이 한참 들었죠? 기억나? 네. 그 서울대 물리학과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학력고사를 2개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 나와서 지금 미국에서 과학자로 계시는데 저희 형도 되게 비슷했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끝내고 와요. 저희는 밤 10시까지 이제 자세히 야자 어목한 시대였죠. 야생의 시대. 네. 10시까지 자서 해야 되고 집에 오는 거 한 11시 되면 공부하잖아요. 또 새벽에. 그런데 공부하는 꼬라지 못 봤어요. 그래서 공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안 했어요. 그래서 폭망. 네. 나는 새벽 1시까지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저 재수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 도대체 이때 비율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명확한 거는 수업과 자습에 대한 비율보다는 그걸 어떻게 각각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점, 약점도 어느 정도 얘기 나옵니다. 강점 과목은 결국에는 수업을 통해서 복습을 하는 거고 약점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서 약한지에 대해서 자습을 할 내용들에 대해서 발췌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 이제 과목별로 좀 나왔어요. 뭐 국어나 화학 쪽에서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방법이 있나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은 친구들이 타임어택 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해결을 해요. 실물을 많이 풀어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하겠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줄었어요. 아니요. 저도 국어는 재수 때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한 지문을 날리는 사람이었고 고3 때도 과탐도 시간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수할 때는 과탐이 시간이 남고 그리고 재수할 때까지 국어를 보고 있겠지만 삼수할 때는 국어를 처음으로 6평 때 시간 안에 풀었고 9평 때 10분 남았고 탐구는 2번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 방법을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뭐 시험 많이 풀었다 했어요. 네, 절대.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시간을 줄 수밖에 없어. 왜냐면 킬러 문제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은 내가 채화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 그거는 만약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어렵게 나오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려. 저도 오래 걸려. 근데 어디서 차이 나냐면 개념 문제에서 차이가 나요. 누구는 예를 들어서 과탐이 좀 타임어택이 많이 이슈가 되니까 누구는 기억선질 읽고 뭐지? 하고 동그라미 풀죠. 근데 누구는 보자마자 하고 답을. 근데 그 수준이 되려면 개념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 진짜. 그냥 정말 극단적으로 모든 선지자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됐으면 그거 빨리 느리게 푼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거를 내 지식 수준에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개념에서 헷갈리지 않는 한 시간을 줄 수밖에 없고 3수까지 했는데 개념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어는 이제 EBS 얘기를 많이 했는데 EBS에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독서는 시간만 확보되면 풀 수 있어요. 저도 독서 푸는 시간을 줄진 않았어요. 물론 자연스럽게 독해력이 올라가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줄는 거 있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고 줄인다면 문학인데 예를 들어서 진짜 저번부터 예시 들었던 건데 소설에서 막 현대소설 갑자기 인어공주 아니면 뭐 토끼와 거북이 이런 게 나왔지. 그럼 그거 읽는데 누가 오래 걸렸어요? 그럼 왜 그거 읽는데 빨리 걸려요?
출구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지문이니까. 그리고 EBS에서 문화의 시간이 줄어드는 원리는 똑같아요. 연계고 내가 그 지문이 익숙하면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돼 있어. 근데 많은 친구들이 핀트를 잘못 잡아서 나 보통 독서를 마지막에 푸니까 80분 동안 푸는데 독서 풀다 시간이 없어. 그럼 애들이 독서 푸는데 오래 걸리는 줄 알아. 그래서 독서를 막 공부를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트는 분명히 문학에서 오래 걸리고 있는 거일 텐데, 그래서 거기서 EBS 연계를 조금 더 해서 내가 성장에 들어갔을 때 제목을 보고 이거 내가 아는 지문이네, 줄거리 읽었네, 여기 누가 나왔네, 이 정도는 나 아는 소설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시간이 분명히 많이 줄 겁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저는 어느 특정 부분을 잘해서 시간을 줄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엔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을 15분 안에 푼다. 원래 20분 앞에 걸리는데 15분 안에 푼다라고 줄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줄인다고 해서 수능장 가서 그게 막 줄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열심히 해서 전반적으로 실력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주는 거, 그거를 목표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타임어택을 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실력을 올려서 전체 시간이 줄어드는 거,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제자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삼수에서 이제 경기 한의에 갔는데 그 국어가 되게 특이했어요. 그 친구한테. 우리가 뭐 보통 시간 정할 때 당시에는 이제 엄명화작을 같이 보던 시대여가지고 예전이어서 제가 담임할 때여서 제자여서 보통은 한 17분 내에 엄명화작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문학을 한 25분 정도 잡고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현재 당시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한 35분 정도 잡아야 된다. 근데 얘는 평소에 그 연습을 하다가도 현역 재수할 때 다 항상 20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엄명화작을 하는데 거기서 속도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삼수를 할 때 바뀐 게 문학을 17분 만에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소설 나오면 줄거리 그냥 통째로 다 거의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연계의 줄거리.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느냐까지 구조도를 다 머릿속으로 통으로 다 해버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타임어택의 극복이라는 부분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 속에서 어떤 특정 영역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큰 틀 내에서의 어떤 시간을 어떻게 압축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절대 시간 못 줄이는 영역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독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원래 어렵다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국어의 평가원 분석을 어느 정도까지 했냐. 그러니까 이게 좀 모호한 질문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 그러면 지금 이제 30분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좀 바꿔서 예를 들자면 며칠,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보통 이제 루틴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뭐 몇 시간 아니면 며칠 이런 단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래도 일주일은 가까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네, 왜냐하면 수업 이제 국어를 치고 나서 선생님께서 국어에 대한 수업을 해주시는데 그게 일주일까지 갔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단순히 문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국어 때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까지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생활 부분도 분석을 하다 보니 거의 일주일 가까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6월 평가원 때와의 어떤 루틴이나 이런 것도 서로 좀 비교해보고. 네. 그런 그리고 것도 이후에 이제 바꿨던 루틴을 국어 때 할 수 있었는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저도 평가원 시험은 일주일 맥스 일주일로 하고 보통 일주일 걸렸어요. 그리고 그냥 평가원이 아니라 다른 시험들 제가 시험 전에 운영 케이스 되고 다음날 복귀하고 했다 했잖아요. 그 복귀도 한 맥스, 그런 다른 시험들은 이제 한 3일 정도 하고 평가원 시험은 일주일 잡아서 일주일 안에 내가 그 정말 국어 1번부터 한국 마지막 번호까지 모든 번호의 문항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기까지를 원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일주일 잡고 그때 해결이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최대한 스스로 뭔가를 최대한 정리해놓고 내가 9평 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실력적인 면도 있겠지만 시험을 어떻게 운영했는가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에서 어떤 게 달라졌고 어떤 건 잘 됐고 어떤 게 변화됐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한 일주일 썼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일주일 하셨죠? 다 의대 가겠어요. 믿습니다. 이것도 좀 오답노트를 요새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오답노트 만드는 앱들도 있어서 우리는 뭐 금지돼 있긴 하지만 내년에 풀까 생각 중이에요. 그 오답노트 이거 사진 찍으면 알아서 잘 정리되더라고요. 네, 스캐닝해서.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오답노트는 먼저 두 분 다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저는 근데 굳이
굳이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마요. 뭐 문제를 많이 안 틀려서 안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절대 오해하지 마요. 귀찮아서 안 만든 걸로? 만든 것도 있었죠. 네. 근데 만들 때는 이거는 진짜 내가 수능 한 2주, 한 3주 전에 한 번은 봐야겠는데 싶은 것들만 따로 정리해놓고 그러지 않고 그냥 선생님과 질문해서 내가 보기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시간을 써서 막 문제 옮겨 적고 막 잘라 붙이고 막 시간 안 갔잖아요. 그 시간에 수업 한번 더 들고 와야지.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좀 귀찮으니까 진짜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 싶은 것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봤어요. 네, 그리고 진짜 만들기 귀찮아서 책 시즌별로 좀 나오잖아요. 그걸 안 버리고 이렇게 태그만 붙여놨어요. 근데 나중에 책 버리기 전에 지금부터 책 좀 버리기 시작할 텐데 안 버리나요? 혹시? 좀 버렸는데. 버릴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버리면서 버리기 전에 이제 책을 다 풀기 전에 이제 한번 보면서 이거 나중에 한번 풀어봐야지 하는 거 태그를 해놔요. 그래서 버리기 전에 그것만 다시 보고 보통 이제 기간이 지나면 내 실력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면 풀리거든. 근데 만약에 그때는 안 풀린다. 그럼 그런 것들만 따로 이제 모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저도 주희 선배랑 거의 비슷한데 저는 완전 잘라가지고 문제를 보는데 이것 좀 새로운 것 같다. 나한테 필요한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문제 자체를 잘라가지고 이제 플래너 앞 페이지에다가 다 띄워놨었어요. 그래서 플래너 엄청 두꺼워지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다 띄워두고 그럼 이제 그 플래너를 다시 작성하거나 한번 점검 옛날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때 그 문제들을 다시 보고 아니면 애매하게 시간이 남을 때 플래너에서 꺼내서 그 문제를 다시 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방법은 좀 다르네요. 그렇게 굳이 만들진 않았지만 본인의 효율성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냥 인덱싱을 하든 뭐 하든 이런 방식을 했다는 거고 또 플래너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 이렇게 띄워두고 이런 방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플래너 썼어요? 안 썼을 것 같아요. 안 썼죠? 많이 썼어요. 아 썼어요? 플래너를 제일 열심히 썼어요. 당시 강제로 쓰게 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옛날 사람. 그렇구나. 아까 이 플래너 썼다고 그랬다. 요새는 좀 자율적인 것 같아요. 자율적인 것 같고, 그거는 뭐 담임 선생님과 협의하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오답노트 같은 경우도 되게 자신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강제적으로 많이 시켰거든요. 플래너 걷어서 검사하고, 안 쓰면 혼내고. 근데 플래너 쓰다가 시간이 가는 경우도 많아서, 또 오답노트 작성하다가 형식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꼭 삼색 펜으로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꾸미느냐고, 뿌듯해하고.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아까 실수 얘기했는데 특히 수학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었나요? 실수를 줄이려고 만들려면 특히나 이제 계산 실수 같은 거는 진짜 완전 학습 플래너에 왜 그렇게 풀었냐 이런 거 계속 번역하면서 기록을 해두고 그리고 약간 답판 같은 데서 성질을 잘못 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분명 나는 머리로 A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적어놓은 거 보니까 내가 A 마이너스로 풀었네? 라는 것들 이런 게 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플래너의 정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보통 실수하면 이제 수학 계산 실수니까 그냥 평소 습관에서 안 틀리려고 했어요. 보통 문제 풀다가 계산 다 풀어놓고 마지막 계산 틀리면은 그냥 난 맞을 수 있어 하고 넘어가잖아.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분해했어요. 왜냐면 시험 때 나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계산 틀리면 나는 그냥 어렸을 때 구분을 많이 안 해서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계산을 못하는 사람. 미적분 개념을 아는데 난 1+1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거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답내는 것까지 집중을 안 놓으려고 평소에 그렇게 했고 시험 때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그리고 과탐 같은 거는 보통 급하게 풀다가 이제 기니 맞다 했고 기니 고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차분하게 풀려고 했어요. 그렇게 급하지 않게 풀어서 좀 정답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실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수를 줄이는 것은 수능장에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부분하고 또 그 부분을 정리하려는 습관하고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인 것 같아요. 유사 질문이. 근데 성적이 확실히 올랐냐라는 질문은 점수나 등급이나 백분위가 오르면 확실히 느끼겠죠. 이거는 좀 질문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백분위가 계속해서 90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90으로 확 뛰었어. 그럼 성적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력이 확실히 늘었다라고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의대고 그냥 되겠는데? 이런 어떤 느낌적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 근데 의대를 가겠다 생각한 적은 없었고요. 근데 실력이 올랐다는 거는 느껴졌던 부분이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뭐 한
국어에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한 2월, 3월쯤에 내가 지금 분석을 했었던 거를 한 7, 8월쯤에 다시 볼 때 내가 옛날에 이 질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네라는 게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옛날이랑 사고가 좀 달라졌구나를 느꼈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저는 제 성적을 항상 안 믿었었어가지고 잘 봐도 불신하고 못 보면 감사하고 이랬어서 그래서 막 점수에 딱히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대신에 평소에 자습할 때 그런 것들 느껴지면 좀 자신감을 얻고 탄력을 받아서 좀 더 발전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저는 이제 현역 때 기출문제를 많이 안 보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상황이었어서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기출문제가 다 낯설었었어요. 그런데 6모 지나고 9모 지나고 여기 기출문제를 계속 보는데 이제 이거 나의 내분에 있고 이거를 바로바로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푸는지 막 적어낼 수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래도 좀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실력이 늘었다라고 한 부분에서 뭐였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잃었네. 국어에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독해를 초반에 이렇게 했는데 이래로 이게 틀렸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95년도에 수능 봤을 때 제가 잊어지지 않았어요. 95년도에 불수능이었거든요. 국어 한 지문 때문에 제가 재수를 했는데 그때 멘탈이 터져서 나중에 이제 30대 돼서 강사 생활하면서 그걸 보니까 이렇게 쉬운 지문을 내가 그때 못 읽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잖아요. 수학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쳐볼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실력이 는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 많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혹은 어떤 특정 개념을 접근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수민님한테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수시 썼잖아요, 그렇죠? 수시 쓰고 나서 최저를 어떻게 맞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나요? 어떤 마인드가 있지? 일단 수시를 쓰고 났는데 저는 수시를 이제 완전 최저를 계단형으로 써서 완전 맞추기 쉬운 것부터 진짜 맞추기 어려운 것까지 다 썼었고, 그리고 제가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뭔가 아까 주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성적을 못 믿었던 거. 잘 봤으면 왜 잘 봤지? 못 봤으면 당연히 못 보지.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수능 때 잘 볼 거라는 생각은 이제 잘 못 보진 않겠지만 잘 볼 거라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나는 꼭 가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쨌든 끝나긴 하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뭘로 몇 등급을 맞추고 뭘로 몇 등급을 맞추고 이런 생각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막 국어에서 못하니까 뭐를 잘한다 아니면 이거에서 꼭 기록을 맞춘다라는 생각 자체를 많이 했어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거. 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네, 올해 마지막으로 보는 걸로 우리. 네. 여기까지 학습에서 그래도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좀 선별했고요. 이제 좀 가벼운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기억나는 대로 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수능 시험장에서의 마음가짐이나 긴장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희 좀 수능장 스토리를 좀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그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좀 남아있어서 저도 남아있어요. 일단 긴장은 당연히 했어요. 긴장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면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죠. 공부하니까 당연히 긴장은 되는 거고, 근데 그 긴장을 그냥 받아들인 채로 좀 살았어요. 한 9월, 10월부터 살고 막상 시험장 갈 때는 그냥 뭔가 아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시험 점수가 나오든 그냥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냥 후회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그냥 하늘의 운명이, 제가 원래 그 운명 목적 사기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고전 시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그래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들어갔는데 1교시 교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교실 들어갔는데 갑자기 긴장이 돼요. 원래 제가 예열 질문을 안 하는데 시간 여기 학원에서 일찍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인쇄를 해봤어. 근데 역시나 안 읽히더라고. 원래 안 읽었던 사람이니까 안 읽히길 그냥 버렸어요. 그냥 버리고 그냥 6월 9월 시험 계속 보낼 준비를 했지. 그래서 시험을 딱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냥 열심히 풀었으니까. 근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독관이 딱 들어오셨는데 한 분이 되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뭐지? 난 3번이나 갔으니까. 이쯤에서 저분이 이런 거 줘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너무 어색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저 감독관님과 수능 시험장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다리 뻗고 좀 얼굴이 이상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되게 긴장한 것처럼 막 멈추는 거거든요. 좀 자신감이 조금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시험지 언제 주나, 월말 언제 주나 이러고 좀 여유를 부리니까 자연스럽게 좀 긴장이 좀 풀어졌던 것 같아요. 네, 진짜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현역 때도 그렇고 지수 때도 그렇고 엄청 떨었고 저도 이제 요소 구호를 치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긴장을 안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긴장을 했을 때도 내가 이제 준비해왔던 거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을 한 상태에서 뭔가 내가 뭘 해야지라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 방법을 되게 고정을 시키는 걸 많이 했었고 다행히 수능 날 잘 그렇게 돼서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국어수업을 어떻게 쳤는지 그렇지만 잘 돼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뭐 수능날 기억 다들 뚜렷하니까 이렇게 중간에 한번 딱 막혀서 뭔가 멘탈이 살짝 흔들리려고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으면 없던 걸로 해도 돼요. 저는 국어 칠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진짜 입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원래도 그랬었으니까 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땠어요? 저도 국어에서 화작 풀고 독서를 이제 16번부터 푸는데 글을 읽는데 오 되게 빨리 읽혔어. 16번을 딱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네. 27번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와씨 어떡하지?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점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래 뭐 매년 3등급 맞았는데 뭐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 중 그냥 넘기고 나머지 다 찍는 한이 있더라고요. 그냥 뒤에 거를 그냥 그거 버린다 생각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날렸다 하고 그냥 빨리 버리고 뒤에 거부터 풀려고 했어요. 뒤에 걸 일단 다 맞추고 다시 와보자 시간 나오면 그렇게 좀 대응을 했던 것 같고 수학에서도 수학은 아니에요. 수학도 근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푸지는 않았고 중간에 막히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넘기고 돌아왔고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영어도 그렇고 탐구도 이제 막히면 다 그냥 일단 전대는 막히면 넘어간다. 거기에 막혔네? 와 망했다. 이게 아니라 막히면 넘어가서 다시 오면 돼. 그게 진짜 어려운데 그 연습을 평소에 좀 하면은 수능장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까 막히면 잘 넘어가는 것만 해도 멘탈 터져서 시험 못 볼 일은 없을 거고. 뭐 주인님은 감독관보다 수능장에 자주 가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많이 와본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막히면 넘기는 연습은 평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능에 갔을 때는 또 그 연습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도 좀 올해 수능에 가서 막히면 과감히 넘기기도 하고 또 그때 너무 긴장해서 망했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방법은 아니라 그냥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수인님 같은 경우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심장을 막 다시 넣으면서 시험을 볼 케이스가. 그런데도 평소에도 사실은 어떤 시험을 보든 긴장감이 되게 높았던 거죠. 그러면 그 긴장감이라는 게 평소에 한 50 정도 되면 수능장에서 한 150, 200까지 뛰는데 그때 이제 그 긴장감 내에서도 계속 풀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가 종료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112가 너무 많잖아요. 잘 봤을 때 이제 기분 좋아지고 못 보면 뭐 기분이 나빠지고. 근데 뭐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수능 결과가 바뀌진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그런 걱정과 우려 혹은 기대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점수를 진짜 신경을 안 쓰려고 먹고 했습니다. 잘 보면은 불안했고 왜냐면 내 약점을 못 찾았으니까. 오히려 모의고사 틀리려고 했어요. 잘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잘 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저희 학원에 전설이 있었거든요. 부평 1등한 사람은 수능을 나왔다. 제가 그걸 깼어요. 깨서 다행인데 그래서 더 악착같이 점수에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원인을 찾고 앞으로 안 그러면 저 생명과학 진짜 맨날 다 맞았는데 11월 이특수가 생겼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밀려가지고 근데 그때 생명과학을 30몇 점을 맞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생명과학도 이런 게 나올 수 있구나. 뭐 1년 동안 틀고 그걸 다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고 와 나 생명과학 망했다가 아니라 내가 시험 운영을 이렇게 잘못했네 하고 다시 그 운영을 점검했어요. 바꿨어요. 그거를 계기로. 그래서 모의고사를 그런 식으로 좀 저 결과보다는 내가 어떤 과정 속에 있었는지를 점검을 하면은 꼭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T죠? 네. 주인님은 F예요?
네. 저티. 아 예. 네, 부들한테 도움될 만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칠 때 항상 그 모의고사가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능장에 가면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항상 수능을 위해서 치는 시험이니까 수능만큼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실력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를 거고 시험 난이도는 계속 일직선으로 있을 테니까 못 보는 게 당연하다. 수능 때까지는 못 보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모의고사를 치고 부족한 거를 계속 메꿔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성적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못 보는 게 당연한 준비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점수에 좀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할게요. 네. 슬럼프 얘기입니다. 지금 뭐 슬럼프 온 친구들 있어요. 있었는지, 그러면 만약에 그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했는지. 계속 반복적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저도 용모전에 슬럼프가 있었고 근데 이거는 제 경험밖에 없어서 제가 말을 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온몸으로 그냥 다 슬럼프를 맞았어요. 이렇게 막 힘들게 하다가 용모를 쳤는데 시험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공부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년에 공부도 못하기 생겼다. 그래서 아 그냥 이따로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시험 점수를 보고 깨닫고 그냥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경험이어서 뭔가 이렇게 추천이 드릴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슬럼프가 왔었겠죠? 근데 막 슬럼프라고 생각할 겨를 없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적이 안 나오면 그 원인 찾느라 바빴고 잘 나오면 왜 잘 봤지? 그리고 여기서 한동안 더 맞추면 뭘 해야 될지 생각하느라 지금 나 슬럼프 왔다라고 생각한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슬럼프를 하면 막 공부하기 싫어지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죠, 물론. 근데 그럴 때마다 여기 학원에 왜 왔는지를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학원을 왜 다시 선택했고, 왜 내가 스스로 삼수를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마음 잡고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학기에서 딴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오면 온몸으로 견디든 아니면 슬럼프가 왔다는 거는 공부 말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 이런 거예요. 딴 생각이라기보다는 뭔가 매너리즘에 빠진 반복적인 생활이니까. 근데 반복적인 생활을 한다면 규칙적으로 하는 거고 또 공부는 반복이 어쩔 수 없어요. 수능 공부 특히나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에 이기는 거라 그냥 슬럼프네라고 하고 막 나른해지고 막 이러지 말고 여기 학원에 왜 왔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내년에 또 오기 싫잖아. 올 거면 이런 자리로 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좀 초심을 좀 다시 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의견은 지금 그대로 얘기했어요. 1등부터 5등까지 등급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힘들대요 지금. 그런데 아까 답을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점수 신경 쓰지 말아라. 등급 신경 쓰지 말아라. 도파민 분비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여기 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게요 이거는. 네. 이 처방을 할 수는 없어요. 아직 전문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도파민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이냐라고 하면 그냥 제발 점수와 등급을 모의고사 때 신경 좀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차단하려고 스스로 되게 자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점수가 나한테 훅 들어올 때마다. 네, 이거 넘어가고요. 계속 비슷한 질문이에요. 6평 대비해서 9평 성적 하락했고 너무 불안하더니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좀 반복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딱 겪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9평을 학원에서 1등을 하고 이제 10월쯤인가 9월 말쯤부터 불안감이 막 엄습해 왔어요. 갑자기 공부하다가 미친듯이 심장이 뛰고 한 5분 10분 더 나고 잦아들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막 여러 선생님들 찾아가고 막 했는데 그때 또 들었던 생각이 그게 거의 한 일주일 넘게 2주 동안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시험을 봐보면 어떤 일이 나중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추가적인 실무를 하나 썼어요. 유일하게 국어를 시험을 봐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집중을 안 하죠. 80분 동안. 근데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평소 나오는 시간대, 뭐 점수 다르지 않길래 이거 괜찮네? 하고 그냥 그걸 떨리는 거를 그냥 좀 그때부터 좀 자각을 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불안감은 모든 수험생이 다 있어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공부하면 돼. 그렇게 해서 내가 불안감을 해소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자기
저 자신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수능 날까지 완성이 되겠지. 지금은 가는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부족해 보이겠지만 지금 이대로 계속 해나가고 시키는 거, 선생님들께서 시키는 거,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시키는 거 다 하다 보면 수능 날에는 잘 되어 있겠지라는 걸로 일단 저 자신을 믿으면서 갔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학원 선생님들도 엄청 믿었어요.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들은 많은 학생들 경험을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선생님 믿고 가면은 뭔가 수능날 완성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저 자신 딱 그렇게 믿고 계속했습니다. 불안감은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마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저는 완전 그냥 차단하고 뭔가 더 집중할 만한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신뢰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불안감이라는 걸 좀 다들 불안해하니까 동일한 조건이니까 좀 안고 가는 거다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해서 했다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썼어요. 구구절절히 써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아니, 독을 아십니까? 욕심이 좀 있었어요. 아까 보면은 뭐 점수 욕심, 뭐 시험 욕심 이런 거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시험을 저는 한 번도 100점 맞아야지 다 맞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이건 진짜예요. 다 진짜인데 진짜 한 번도 나 이거 다 맞아야 돼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고, 그냥 그 100분, 80분을 어떤 환경 속에서는 그냥 내가 최선의 대응을 했으면 된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이 정도 이해하면 가기 싫다. 근데 그 욕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시험 하나하나에 다 맞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어려워? 내가 못 푼 건 아니야. 나머지 다 맞고 이거 하나 들어도 난 잘 보는 시험이라는 거를 계속 좀 다시 하면서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오글거리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황정규 선생님 수업을 되게 들었었고, 진짜 오글거리는 말을 했는데, 황정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이 가장 정석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건 그 이상의 너의 욕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엄청 감명 깊었고, 되게 아직까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을 할 정도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수학 시험 같은 걸 치면 막 운 좋아서 다 맞는 망상을 하고 그런 건 현실에서 안 일어나잖아요. 당연히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상상도 아니고 망상이고 그냥 내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다 버리고 내가 한 만큼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다들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럼 시험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지금 말은 편하지만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 하나 넘기면서 이거 하나 틀려도 뭐 1등급인데 이랬는데 두 개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두 개가 3개가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같이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다 맞으려는 욕심, 하나만 틀려야 되고 그런 욕심들이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어떤 욕심이라는 부분하고 시험장에서의 시험 문제를 또 넘길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 운영에 있어서 아마 다 연결된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것도 궁금하대요. 수능 전날까지 나만의 생활관리, 나만의 루틴? 그럼 지금부터 수능 전날까지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고요. 혹시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그 수능 전, 그러니까 뭐 11월 1일부터 한 11월 10일까지 어떤 루틴이 있었는지, 뭐 생활관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동일하게 이것도 연결이 되겠죠. 수면 시간이 늘렸다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 늘렸는지 이런 것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수능 전에 한 열흘이나 일주일 전에 어떤 생활 루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수면 루틴이나? 일단 수능을 목요일에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시간이 남는데, 월요일에는 수능이랑 거의 똑같은 시간표대로 실전 모의고사를 한 번씩 봤었어요.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뭔가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도 원래는 모의고사를 보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꿔서 그냥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원래 하던 공부를 했어요. 국어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수학 시간표일 때는 수학에 대한 공부하고, 영어, 바탕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또 다시 원래 하던 공부를 하고,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건 학원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없고, 뭐 아침 시간에 조금 더 잠을 잔다? 이렇게 뭐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생활 루틴 같은 것도 저는 그 전부터 되게 생활 루틴을 보장시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능 직전이라고 해서 또 바꾸지 않고 그 이전부터 제 루틴을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 질문을 처음에 보고 저걸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아니, 주어진 수면 시간이 있고 기상 시간이 있는데 저를 수면 시간을 늘리거나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까 지각을 한 거 하지 않으니까 아니, 몰래 막 스탠드 들고 와서 방에서 침대에서 공부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근데 수면 시간은 그냥 주어진 대로 잡고 생활 루틴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수능 시간대로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아침에 구르면 너무 졸리더라고요. 졸아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졸 것 같으면 바로 그냥 교실 뛰쳐나와서 세수하고 그냥 하시려고 하는데 졸 것 같은 느낌을 견디려고 하지 않고 꼭 못 이겨요. 그걸 못 이겨서 그냥 아침에 뇌를 깨우려고 수학을 풀었고 오히려 국어를 제일 약했으니까 내가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국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루틴은 2월 3월부터 계속 해왔던 거라서 그거를 그냥 굳이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수능까지 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바꾸지 않았다. 원래 하던 대로 지냈다. 그리고 공지 나왔겠지만 30분은 이렇게 좀 땡기고 일과를 10월 한 달 전부터 좀 30분 일찍 일어나고 이런 루틴 조절을 학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진행하고 작년에는 아마 1시간 땡겼을 거예요. 5시 반에 깨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는 말자라고 해서 6시에 기상하는 걸로 아마 일과표가 좀 변경이 될 거예요. 네. 그 일정대로만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수능 전날 잠 잘 잤어요? 네. 어땠어요? 전날 잠을 평소처럼 자진 못해요. 왜냐면 잠 중간에 한번 깼고 그리고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수능 전날 누가 마음 편하게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누워있는 거지. 야, 오늘 잠 못 잤는데 이게 아니라 잠 못 자? 그럼 그냥 눈이라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그냥 내일 시험 어떻게 하지 이러다 보면 그냥 잠 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주게 그 꿈처럼 막 꿈에 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굳이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것 같고 잠 안 온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입선 날 그때 뜬 눈으로 그냥 거의 밤을 샜거든요. 거의 진짜 눈을 감았는데 전혀 잠이 안 오고 그냥 진짜 눈 감고 있는데 와 저 이걸 또 해야 돼 1년 동안 이러고 하다 보면은 1시간 지나 있고 물론 핸드폰을 시험 확인하지 않고 나가서 물 마시러 가는 김에 이제 사감쌤이랑 좀 툭툭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시간을 좀 봤는데 그렇게 진짜 그냥 밤을 샌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그때 말고는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되게 귀신같이 잘 자더라고요. 첫날 밤새고 하니까. 근데 수능 날은 어쨌든 잠 안 오고 그냥 눈 감고 있어도 하다 보면 잠 올 거예요. 우리 신장을 막 입에 넣으면서 시험을 보면서 전날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오늘은 잠은 또 잘 잤어요. 그 상황에 가서 엄청 떨려서 막 저도 당황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 실감이 안 나다가 두 번째였고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너무 좋죠. 수능이 끝나니까 많은데도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예전에 저희는 고등학교 때 다 옛날 얘기해서 라떼는 꼼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때 일부러 새벽 2시에 잤어요. 네.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컨디션으로 시험을 계속 보려고. 네.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각각의 경험이 다른 거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했지만 다들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그런데 눈 감고 있으면 이게 잠든 건지 아닌지 뭐 깊은 수면은 못 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풀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이 다들 저는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야지 하면 더 잠 안 오잖아요. 네. 그런 고민들 하지 말고 최대한 뭐 보니까 뭐 심호흡을 뭐 했다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고 예전에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강남 하이퍼 이제 통합지점에 있을 때 분원에 있을 때 거기가 예전에는 3학 6, 그러니까 예전에요. 한 2년 전쯤에 3학 6 이하로는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뭐 대성이도 어디든 한 9까지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유시험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있어요. 국어가 5등급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러니까 수능 전날 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밤새고 갔대요. 밤새고.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간 했는데 계속 그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그 친구가.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 날도 자지 않고 해봐 그러니까 또 망쳐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엔 수능 전날도 거의 한 2시간 자고 갔대요. 겨우겨우. 그래서 잤다가 깨서 근데 진짜 커피를 한 드럼을 가지고 갔대요. 그거 막 마시면서 시험 봤다고 그래서 고시대를 갔어요. 자 잡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각각의 생활 루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대로 하시고 그 불안감이라는 걸 억누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잠은 잠대로 잔다. 체력이 바닥난 느낌이에요. 체력이 좀 막 너무 떨어진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끝자락에 와서는 체력이 엄청 딸려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이것도 예전에 계속 말했듯이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 지금 운동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더 잠을 잔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안 한다고 뭘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짜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하면서 뭐 필요하면 한약, 영양제 이런 거 다 챙겨 먹고 약발로 버티는 다음 주에 휴가일 것 같은데 휴가 같이 계시면 체력 받는 느낌이면 저는 옛날에도 말했지만 일요일에 열심히 낮잠을 잤어요. 매주 일요일에 무조건 낮잠. 잘 시간에 무조건 낮잠. 그렇게 해서 버티고 밤 날 것 같을 때쯤에 휴가가 있잖아요. 그럼 휴가 열심히 나가서 잠 자고 열심히 저는 휴가를 무조건 나가서 잠을 자고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력 빵빵인 사람을 느꼈어요. 수영장에서. 체력도 그냥 자기가 중간에 낮잠을 통해서 잠깐 충전을 하든 휴가 때 리프레시 하고 오면 되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또 힘들어 하지 말고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휴가 둘 다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사람들은 연대, 정대, 연대 선배들이 다 나가서 쉬었다. 일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까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다 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수능장에 들어가는 모든 수험생들은 다 동일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불안감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거기서 팔팔거리는 애들은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밑바닥까지 거의 내려왔잖아요. 거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려면 내년 3월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또 갑자기 체력이 올라가요. 놀면. 그렇죠? 대학가서 놀기 시작하면 체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휴가라는 부분은 결국엔 선택적인 부분이고 본인이 어떤 체력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력이라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약과 여러 가지 영양제도 버텼다. 이것도 정답인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질문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수능 당일날 해주신 루틴은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시에 잤는지도 얘기해 주셨고 자, 이 질문이 꽤 많이 나온 건데 수능장에 가져가는 뭐 행동 강령이나 발상 노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볼 거 아니면 시험 시작하기 전에 볼 거 그런 게 있었는지라고요. 있었다면 어떤 내용 주로 담아가는지 빨리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매일 모의고사 때마다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수능 일주일 전부터 3월에 만들었던 거, 4월에 만들었던 거 이거를 다 스크랩해가지고 찐 최종본을 만들었어요. 그 수능장에 그거랑 유형, 부평 시험지 딱 그렇게만 들고 갔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런 거 봤어요. 국어 시험 전에 아까 뭐 예열 질문 괜히 슬쩍 들고 가다 바로 버렸잖아요. 버리고 그냥 그거 읽으면서 오늘 시험 이렇게 조용해야겠다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국어는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지라고 해왔던 부분들이 좀 많았고 수학 같은 거는 정말 당연한데 내가 놓쳤던 것들은 그냥 다 적어놨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고3 때부터 만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혹시 적어봤어요. 진짜 루트 안에 있는 거는 양수다. 이거 은근 놓치죠. 이거 진수 조건, 진수는 양수다.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적혀있고 영어는 그냥 얼마나 없었던 탐구는 좀 기억하면 빨리 풀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케이스 나오면 이런 거다. 화학이면은 뭐 그런 오비탈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적어가서 한국사 다 풀고도 그냥 그런 거 집어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 강령 같은 거를 쓰라고 해서 쓰긴 했는데 엄청 제가 자세하거나 아니면 진짜 제게 도움이 될 정도로 쓰지를 못했었어요. 그냥 그렇게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오답노트 질문에서 제가 뭔가 배울 만한 것들이 있는 질문들은 다 스크랩을 해서 플레이어에 끼워놨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수능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건 이제 필요 없다 버려도 되고 이거는 계속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서 최종까지 남은 애들만 이제 그 문제를 수능장에 가져와서 그거를 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계속 제 메모가 나와요. 뭐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이거는 영어랑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주의해야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3월부터 누적되어 있던 것들을 가지고 행동 강령이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발상 노트를 만드는 거지 급작스럽게 9월 이후로 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약간 늦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또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90분 정도 쭉 진행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약간 리프레시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험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련을 한 자리고요. 끝으로 두 분 이제 의대 선배들께 좀 이렇게 지금 있는 후배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수능 전에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수능 직전에 뭔가 수능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수능도 때도 당연히 그렇고 이제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수능 끝나고 나면 뭐 해야지? 뭐 수능 끝나고 나서 뭐 해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걸 하면서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 약간 이쪽에 대학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능 전에 공부 그리고 수능 후에 할 수 있는 걸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월부터 있었다. 한 3월. 반수 중에 대학을 다니다 왔다. 반수 중에 공부를 하다 왔다. 2월부터 했던 친구들은 한 7개월, 8개월 됐고 반수한 친구들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그 대학의 맛을 한번 보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하고 일단 여기까지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나간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취지를 보니까 되게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마음에 갔는데 근데 여기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단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고 이걸 잘 견뎌왔다는 거고 견뎌내고 이걸 견뎌냈다는 것부터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감옥이에요, 감옥. 진짜 핸드폰도 없고 저 소장입니다. 핸드폰도 없고 남자애들 막 축구 하이라이트 보고 있는데 못 보잖아요. 손흥민 골 보고 싶은데 내가 그때 찬스 줄 생각. 그것도 못 보고 진짜 힘들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견뎌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거든요. 정말 다들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대단하고 저는 이 생활 자신감 절대 못하거든요. 좀만 더 하면은 해서 본인이 제가 절대 시험 잘 봐라는 얘기를 안 해요. 대신에 너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고 와라. 그거 하면 됐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과외생들한테도 굳이 잘 볼 필요 없으니까 너가 맞출 수 있는 것만 다 맞추고 와라. 그러면 성공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좀만 더 힘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두 번 하니까 확실히 좀 돋닦는 저 소장이었고요. 생각해보니까 소장이 아니라 어찌됐건 좀 한 90여 분 진행을 했는데 오늘 어려운 자리 와주셔서 두 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박수도 좀 좀 힘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뭐 90분 정도 했지만 여기서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나에게 딱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한두 개의 메시지라도 나 불안할 때 이러면 되겠네 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또 국어가 좀 약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방식의 마인드를 갖고 학습 방법을 가지면 되겠구나 라는 한 두 가지라도 지금 이 짧은 90분 동안에 가지고 간다면 그거는 이후에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수능을 볼 때 매우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짧으면서도 긴 시간 내에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